안녕하세요. 2016 하우스 가을 정기 강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주 지진 이후에 온 나라가 한동안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평소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이거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늘 강연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 지진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지진으로 특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국내 대표 지진학자인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지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써주신 자기소개 문구를 보면요, 대학생 때 방황을 좀 하다가 지진 지구 동력학 수업을 듣고는 인생이 바뀌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한 학생 같지만은 공부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질학과를 나왔는데요,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1, 2학년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암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래 이제 수학하고 물리를 좋아해서 그런 쪽에 전공인 줄 알고 택했다가 상당히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첫 전공 수업을 택한 게 이 지진지구 동력학인데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지구과학에도 수학과 물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구과학에 대해서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배워보고 사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1년만 다니려고 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히스토리긴 하지만 저희인데 굉장히 좀 재밌는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저는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융합과학이라는 점, 우리 홍태경 교수님 말씀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태경 교수님의 명종대왕을 반성케 한 지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고요. 제가 오늘 이런 강연 자리에 서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강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가 좀 폭넓게 늘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강연 끝 무렵에는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강연을 듣다가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또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재미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불안한 지진과 그 다음에 지진을 어떻게 예지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발생한 그때 당시의 장면을 담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6.9였고요. 당시 사망자가 5,500명에 이르는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본래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을 겪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전체적으로 준비가 많이 소홀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지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은 그 후에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이때 했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결국은 2011년도에 또 다른 큰 지진에 의해서 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지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5,500명이나 되면서 큰 피해가 연결됐지만 그 후에 발생할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진은 1976년도에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 중국 탕산 지진입니다. 인류가 이 지진계를 개발한 게 1900년인데요. 이 1900년 이후로 기록된 지진이 정확한 지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큰 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900년 이후로 이제 지진계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지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공식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7.5였고요. 그 다음 지진이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했던 인도양 수마트라 대지진인데요. 당시 사망자 수가 28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28만 명의 대부분의 이 사망자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 해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지진은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아래 이제 그림이 보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위치를 빨간색 지금 별표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당 매 초마다 이 단층이 어디가 쪼개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총 1200km나 되는 굉장히 긴 거리가 500초 만에 쪼개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500초 만에,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꺼번에 땅이 쪼개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땅이 쪼개지게 되면서 규모 9.1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인도양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인도, 그다음에 인도양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28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2008년도 5월 12일 날 중국, 또다시 중국인데요. 중국 스촨성 지진이고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건물들이 붕괴가 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아래 이제 그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부가 이 지진 피해를 보면서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피해가 커지게 되는 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물 설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 12일 날 IT 지진이 있는데요. 규모가 7.0입니다. 규모 7.0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최대 지진으로 판정할 만한 그 정도의 지진이거든요. 근데 이 지진에 의해서 31만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IT는 중남미 빈곤국인데 굉장히 내진 설계가 취약한 환경에 있었던 국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번 규모 7.0이 발생하기까지 25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년 만에 다시 발생한 규모 7.0 지진에 의해서 31만 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진이 빈발하는 국가보다 지진이 빈발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준비가 소홀하게 되니까 한번 이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피가 커지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규모 9.0이고요. 당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그 당시 지진 해일 장면도 보여드리게 될 텐데 당시 지진 해일로만 2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베 대지진 때 당시 워낙에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규모 9.0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망한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쓰나미에 의해서 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25일 네팔 지진 규모 7.8이었고요. 당시에도 이제 조적식 건물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서 7,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렇게 큰 지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런 지진들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색깔로 점으로 표현된 것들이 전 세계에 발생하는 지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태평양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태평양 주변을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고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큰 지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는 다행스럽게도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다소 안쪽에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이 빈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코 안전하지는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190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지진의 리스트입니다. 총 17차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일컫는데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17차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위치를 보시면 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재미난 점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들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몰려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1950년대, 60년대 한 7차례 정도 몰려있다가요, 그리고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대형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연거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대형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9.1인데 1200km나 되는 길이가 한꺼번에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힘이 풀리게 되고, 풀린 힘은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되면서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들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한 20년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구가 안정을 찾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한 20년 정도 집중하다가 다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4년 12월 26일부터 지금 다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6년, 8년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희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전염병이라든가 뭐 풍수해 이런 거와 달리 단 한 차례 발생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만들어낸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진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건물 붕괴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건물 붕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몇 분, 뭐 길게는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이 재해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보시면은 30만이 넘는, 아까 그 탕산 지진 같은 경우는 60만 명이 넘었고요. 20만 명, 10만 명 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900년 이후로 지금 해도 이 정도니까 인류 역사를 다 따져보자면 지진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많은 피해를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진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인명피해를 이렇게 리스트화 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확인된 것들만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곧 확인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옛 기록부터 지금까지 다 모여 있지만요, 이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그니튜드라고 표현된 게 바로 규모인데, 방금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만 이 1900년 이후로 17차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지진은 그런 초대형 지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규모 9.1, 8.7 이 정도. 그나마 8.7은 1755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이 1900년 이후의 지진, 초대형 지진 가운데는 이 수마트라 대지진 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초대형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지진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크기보다는 오히려 규모 7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의 피해는 83만 명의 사망이 있었던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규모 7이 이렇게 인명피해를 주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건물 피해로 연결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위치 자체가 아까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이런 바다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내륙에 있는 도시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진파가 전달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내륙에서 발생하는 이 큰 지진은 규모 7점대 후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지진들은 바로 도시 근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이런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또한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얕은데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규모도 크고 진원 깊이도 얕아지게 되면은 그 피해가 에너지가 바로 지표까지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지진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런 그림 나가기 시작하면은 지루해하기 시작하고 몸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는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은 끊임없이 지구 외부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지표에 있는 이 거대한 지각판들이 이 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열은 지각판 밑을 순환하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은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지각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그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충돌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충돌대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그 결과로 많은 열이 올라오고 지각판은 이게 서로 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하고 결국 지구 내부로 사라지는 이런 큰 순환을 지구는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은 이런 판들이 크고 작은 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굵은 선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이 판의 경계부를 표현하는 것들인데 바로 그 경계부 주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유라시아 판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서 판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 내 환경이라 하고 판의 경계부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 판과 판의 충돌력이 조금씩 쌓이고 느리게 쌓이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진을 겪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많은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만 해도 굉장히 방대해서 지진 위험도를 그리는 데는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이 지진 제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진 제해도가 되는데요. 이 지진 제해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를 색깔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동경 앞바다라고 하는 이 난카이 해구 주변에 이 동경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높은 지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 앞에는 노란색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오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제도가 결국 바뀌어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일본 열도에서 어디가 지진으로부터 제일 위험할까를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진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위험한 지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진이 발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지진들은 힘이 빨리빨리 쌓이니까 빨리빨리 발생합니다. 하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힘이 누적되어야지만 비로소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진이 600년 혹은 1300년 만에 도래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은 서기 한 890년경에 발생한 지진이 바로 앞선 지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한 지 한 1000년 만에 지금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힘을 누적하고 있다가 비로소 한 차례 큰 지진으로 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스촨성 지진입니다. 아까 스촨성 지진이 8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 스촨성 지진도 3000년 혹은 6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우리가 불과 한 몇 년의 기록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기록을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진 별로 많이 안 나네. 제일 큰 게 규모가 5.3이네. 이번에 5.8 지진 나기 전에는 5.3이 제일 컸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평양 서쪽에서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한 40년 자료 보니까 지진이 별로 안 나니까 지진이 별로 안 나는 나라구나.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수천 년 만에 그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도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알려면 굉장히 긴 기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진학자들은 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